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미국의 발전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478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새로 탄생된 아메리카 합중국은 각 주마다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했으나 결코 주권을 소유한 여러 주들의 단순한 연맹체가 아니라 그 주권을 소유하고 엄영하게 한 연방 국가였다. 초기에 이 신생공화국을 영도한 것은 중앙 집권을 강조한 연방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1800년대 미국의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퍼슨이 대통령 당선되자 민중을 위한 정치,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잭슨 시대의 확고한 기반을 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퍼슨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초안을 만들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반연방주의자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미국 정치를 주도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개 보면 이제 그 초창기 때는 연방주의, 그다음에 반연방주의 이렇게 대립구도가 형성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의 초창기 정당 정치의 어떤 발전이 됐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여기 잭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잭슨이라는 사람은 어 반연방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주권주의를 내세웠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좀 종전에 대통령과 달리 지방 그 정치 명문가 출신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서부 자영민의 아들이었다고 이제 하거든요. 예, 민중의 어떤 지지를 받고 당선됐던 건데 여기에서 이제 서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할 때 그 서부 지역이 아니라 오늘날 뭐 캘리포니아나 그런 지역이 아니라 지금의 이제 중서부 지역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이 중서부 지역은 그 당시 서부라고 했거든요. 자, 하여튼 이 잭슨은 민중의 어떤 희망을 감지하고 민중을 위한 정치를 했다. 어. 그래서 이 잭슨은 이제 그 상당히 민주적인 어떤 대중민주적인 진을 이제 추구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잭슨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시그당을 결성해요. 뭐 영국에 시그당이 있잖아요. 그건 상관없고 그 미국에는 시그당이 이제 따로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시그당을 결성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잭슨과 관련돼서 그 서강제에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강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373페이지 펴보죠. 자, 여기 보면 잭슨 민주주의와 지역적 긴장의 고조라고 있어요. 내용을 볼게요. 자, 1824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주민 투표의 최대 득표자 수가 다수 선거인단의 그 확보하는 다수 선거인단의 확보에 실패한 첫 사례이다. 그래서 독특한 대통령 선출 방식 패배자는 그 당시 1815년 1월 영국의 재침략의 시도를 맞서 뉴 올리언스 전투에서 그 뭐냐면 이후 국가적 영웅으로 또는 앤더 잭슨이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미국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주 단위로 해갖고 하는 간선제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얼마나 확보하냐가 어, 그것이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의 승부의 관건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리 총 그 득표수가 많아도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엔 낙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저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왜냐면 맞붙을 때 클린턴이 이제 많은 표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주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패배를 했잖아요.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뉴 올리언스 전투는 미해안 전쟁 때 펼쳤던 상당히 중요한 전투예요. 네, 미해안 전투는 뒤에 이제 설명했지만 이 뉴 올리언스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미시시피 강이 있어요.
예, 미시시시강 그쪽에 루이지애나 땅 있는데 이 부분에 요게 이제 뭐냐면 미시시시 하구에 있는 큰 항구 도시야. 아,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루이지애나는 나중에 설명했지만 대단히 큰 그 땅을 가지고 있죠. 지금과 달리.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땅인데 그 북쪽 지역은 별로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고요. 주로 인디언만 살고 있었고 주로 이 그 미시시시강 하류 지역이 이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가는 입구가 그 뉴올리언스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영국군을 이제 뭐냐면 그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뒀죠. 그 사람이 앤드류 잭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잭슨은 앞에서 얘기한 처럼 1824년에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지만 토마스 제퍼슨에 있는 반중상주의 자유방임과 지방 분권을 기수 부상했다. 제퍼슨과 잭슨 같은 19세기 전반기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정부의 간섭과 개입은 공채, 관세, 세금, 은행, 장려금 등을 통해 부유층을 돕는 불공평한 수단을 여겨졌다. 잭슨은 1810년 이후 일부 주에서 유권자의 재산 자격권을 출패로 선거권을 얻게 되었으나 경기 침체 속에 채무 부담이 일어나 이들을 대변하면서 특권에 반대하는 평민의 시대를 포방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선거권 확대를 통해서 뭐냐면 정책 기반 확보하고 평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828년 선거에서 그 승리한 잭슨은 최초 서부 출신의 대통령이 됐다. 자, 이때 서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캘리포니아나 그런 지역이 아니다. 그 당시 미시시시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부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부근 지역을. 자, 그래서 잠깐 말 전에 미시시시가 아니라 오하이오강이야. 예, 오하이오강. 예, 제가 다시 수정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파라치 산맥 넘어서 그 지역을 중서부 지역을 뭐냐 기준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시 서부라는 것은 오하이오강을 이제 서쪽을 의미한다. 그래서 잭슨의 재임 기간에 민선 관리 수가 늘고 주민들이 대통령 선거인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재산자격 폐지와 역관제 도입을 통해 예전보다 더 많은 이들을 공제에 지침할 수 있었다. 역관제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당선할 때 그 뭐냐면 옆에서 공헌을 했던 사람들을 일종의 뽑는 제도죠. 중요한 요직들을 이제 뽑아갖고 내려앉는 그 꽂히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낙하산식 그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을 지휘할 때 대통령이 이제 그 준비하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뽑아서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이제 높은 간직을 수여해 주는 그런 제도를 역관제라고 하는데 지금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엘리트들이 그 국가의 주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잭슨 같은 경우는 평민 출신이고 그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들이 되게 평민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높은 간직에 뭐냐면 그 안침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좀 그렇고요. 그 당시 관점에서는 고위 간직의 어떤 그 간직 진출에 폭을 넓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평민을 기반으로 한 양당제가 전개됐고 흔히 버지니아 왕조 불렸던 이 시기에 다른 분위기를 뭐냐면 조성했다 이렇게 했죠. 이때 양당제는 민주당하고 시그당 이런 대립구도였거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시그당이 그 당시에 그 잭슨을 반대하고 나와가지고 만든 당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양당 구도가 이제 형성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양당 구도 할 때 좀 정리를 다시 할게요. 예. 미국의 정당 조직 발전 과정을 좀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35년 미국의 민주주의를 출판하게 되는 프랑스 귀족 청년 토코빌이 미국을 방문해 귀족 중심의 유럽 체제와 다른 미국 체제를 관찰하게 된 것도 1830년대 초였다. 토코빌에 따르면 미국 정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주주의와 절대적 인민주권이었고 분권화된 독립적인 여론이 중요한 요소였다. 자, 이때 인민주권이라는 거는 뭐냐? 그 앞에 엘리트 중심의 어떤 공화적 가두 정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정치에 행사하는 그런 것들 인민주권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그 앞 시간에 국민주권하고 인민주권이라는 개념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 할 때 이제 인민주권 개념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잭슨 시대 때는 앞에서 이 버지니아 출신의 어떤 정치적 엘리트들을 이제 배제하고 많은 민중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정치를 했던 그런 체제였다. 그래서 토크빌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예. 자, 그리고 잭슨 민주주의 시대에는 지방의 거물급 인사들이 부상하는 동시에 정치적 분파와 지역 간의 대립구도, 향후 내전의 반발로 정점을 도달하게 된 분파적, 지역적 갈등이 분명하게 보여졌다. 특히 이 남부하고 북부 간의 어떤 갈등,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죠. 잭슨이 간세 특혜와 연방은행의 독점에 반대하는 주권론자를 대변했기 때문에 잭슨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후퇴하면서 분권적이고 반중상적인 태도를 전제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연방은행 관련된 문제요.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은행이 한동안 없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같은 것들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그게 1914년 이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미국 달러 지금 만든 것도 1918년에 만들어진 거야, 달러도.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연방은행이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뭐냐면 치패를 거듭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1 연방은행을 그때 그 1800년대 초반 때 만들었는데 이때 이 연방은행에 대해서 주권주의자들 되게 반대가 심했어. 주권, 그러니까 주의 권한을 침해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방은행이 1832년에 특허장 영장을 신청했을 때 잭슨이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주의 권한을 뭐냐면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엔 잭슨의 반대로 제1연방은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연방준비이사회 그 전에 만들었던 18세기 초반의 제1연방은행이 그 뭐냐면 연장이 뭐냐면 거부당해서 결국에는 연방은행이 폐쇄되고 대신에 23개의 주은행이 설립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잭슨이 연방주의자가 아니라 그 주권을 되게 강조하는 주의 권한을 강조하는 주권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이와 관련된 이제 그 사료가 그 당시 이제 그 뭐야 사료는 미국산가 거기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1835년에 주권론자로 알려진 로저 케니디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서양사 개론을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적 통합도 진전되었다. 자, 나폴레옹 시대에 발생한 그 미영 전쟁은 독립전쟁 당시에 프랑스와 유대와 영국 해군의 통상 방해, 그리고 캐나다를 얻으려는 엉뚱한 욕망에서 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겠죠. 자, 그 당시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싸우고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 함대가 그 당시 그 미국이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그 미국 해안을 영국 함선을 동원해서 뭐냐면 해상 공세를 실시했어요.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갈등이 심했고 특히 이제 미국은 북쪽이 그 당시 캐나다령이었죠. 예. 그러니까 북쪽이 이제 캐나다가 영국령이었잖아요. 캐나다를 먹으려고 했던 거야. 예. 그래갖고 캐나다를 공격했어. 근데 오히려 캐나다에 있는 이제 그 영국과 그다음에 캐나다가 예전에 왕당파 근거지였다고 했잖아요. 그 미국의 왕당파 사람들이 이제 캐나다를 많이 갔잖아요. 결국 캐나다인들의 어떤 그 공격을 받고 실패를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영국군이 백악관을 공격하거든요. 워싱턴을. 그래갖고 워싱턴이 한동안 그 영국군에게 의해서 점령당해. 그리고 그때 이제 백악관이 불타 없애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백악관을 이제 다시 복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백악관이 많이 불에 타 없어져갖고 되게 그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 페인트로 이렇게 칠해버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후에 이제 백악관이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전쟁 그 자체는 대단치 않았고 캐나다도 점령하지 못했지만 미국 국민의 어떤 통합과 국내 공업의 발전에 촉진시켰다. 그래서 요게 이제 결과죠. 예. 이게 결과다. 그래서 영국과 이제 싸우면서 미국민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이 더 강화됐고
그다음에 영국과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영국의 어떤 것들 여러 가지 물자를 못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갖고 상공업이 발달되기 시작한 어떤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악관이라는 말도 백악관 요것도 이제 생기게 됐죠. 이때.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미국과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뉴올리 이게 무슨 전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그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그 당시 크게 이겼고 앤드류 잭슨이 이제 부상이 됐죠. 예. 그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중남미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격한 원로주의 또한 미국의 국가적인 어떤 자각과 국제 정치로서 등장을 뜻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제 유럽 국가가 아니라 아메리카 국가라는 어떤 정체성 확립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죠. 자, 이 원로주의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미국이 또 영토를 확대시켰죠. 그래서 영토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대개 이제 미국이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요 대상은 누구냐? 싸우는 대상은 멕시코. 그다음에 인디언들은 싸웠죠. 얘네들은. 그래서 많은 영토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또 도중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등등 이런 나라로부터는 또 이제 매입을 했죠. 돈을 주고 러시아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미국은 영토 또한 19세기 전반기 때 놀라운 정도 팽창했다. 그래서 1803년에 나폴레옹부터 이 강대한 뉴이질랜드를 얻게 되죠. 자, 이 뉴이질랜드 땅이 얼마나 이제 크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뉴이질랜드주의 위치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땅들인데 대개 보면 미시시비강 중심으로 해갖고 요 지역, 이게 요 지역은 이제 뉴이질랜드 땅이라고 하죠. 정확히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 막대한 땅을 얻게 된 거야. 예. 원래 이 땅은 그 당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땅이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죠. 스페인이 갖고 있다가 스페인은 프랑스가 이제 나폴레옹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 땅을 다시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프랑스가 그 당시 이제 여기가 관리하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또 IT에서 그 당시 쿠데타가 일어나요. 반란이 나고 전쟁 비용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당시 영국하고 뭐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대륙과 전쟁을 한 또 전쟁이 필요하니까 요 땅을 싸게 미국한테 갖다 팔았어. 참고 그 당시 프랑스하고 미국은 관계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이 아주 값싼 가격으로 요 루이지애나 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막대한 영토를 얻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지역 땅을.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819년 때 에스파냐부터 플로리다를 이제 구입을 하고요. 1840년에 그 서부로 진출이 헌전하면서 멕시코부터 텍사스를 뺐고 멕시코 전쟁을 통해서 캘리포니아를 획득했고 그 영토가 태평양에 도달하게 되어 1850년에 오늘날 미국의 강대한 영토를 대체적으로 얻게 되었다. 자, 텍사스 지역은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죠? 여기 원래 이 텍사스 지역은 미국 땅이 아니라 멕시코 땅이었죠.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 많이 건너와서 이제 살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그 미국인들이 독립선언을 하게 돼요. 그 과정이 멕시코와 충돌하게 돼서 했지만 자, 하여튼 이 텍사스를 나중에 미국인들이 독립해서 이제 얻게 됨으로써 요게 텍사스 공화국을 세웠죠. 텍사스 공화국. 그래서 텍사스 공화국을 만들고 나서 이걸 미국에 그냥 합병을 시키죠. 예.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이제 찬반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건 서강자 읽으면서 한번 좀 보고요. 자, 그리고 멕시코가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텍사스를 이제 미국이 합병하고 나서 멕시코하고 사이가 되게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텍사스와 그다음 그 주변의 땅, 그러니까 텍사스 그 주변의 땅에 둘러싸고 멕시코하고 미국 간의 국경 전쟁이 이제 국경의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이 이 땅을 살 테니까 너네들 돈을 받고 그냥 우리한테 팔아라. 근데 멕시코가 거부하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하고 미국이 한판 붙게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 멕시코 전쟁이거든요. 자, 그때 이제 그 미국군이 그 뭐냐 멕시코를 공격해 갖고 결국에는 멕시코 시티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멕시코하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 그때 맺어진 이제 조약이
가타르페 이달고 조약이에요. 서양사 총론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가지고 이걸 일단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멕시코와 미국이 1848년 5월 달에 이제 맺어진 조약인데, 이 조약으로 멕시코는 1,500만 달러를 미국에 받고요. 그래도 미국은 강제로 뺏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그냥 강제 뺏긴 뺏었는데, 돈을 안 주고는 그냥 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1,500만 달러를 줬어. 그래서 미국이 강대한 토지를 양도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캘리포니아로만 적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이제 얻었던 땅이 오늘날 텍사스 일부 지역, 텍사스 변경 지역과 콜로라도주, 그다음 애리조나, 뉴멕시코, 그다음에 와이오밍 그 주 일부하고 캘리포니아주, 네바다, 유타, 이 지역이야.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강을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얻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거 이제 지도를 좀 보여주면 얼마나 얻었냐면, 이게 지도가 안 보이네. 여기주 거의 이제 요쪽 지역을 이제 얻은 거야. 이쪽 지역을. 네. 그래서 가타로프 이다굴 조약을 통해서 얻은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또 나중에 이제 매입한 그 지역이 있어요. 예. 그 겐지드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1853년에 맺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멕시코하고 이제 미국의 경계선이 리오그레드 강을 중심으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멕시코부터 얻은 그 뭐냐면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멕시코 전쟁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 오리건,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구가 문제에서 매입을 했던 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대서양 연안 국가에서 출발해 갖고 태평양까지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이렇게 계기가 되죠. 바탕이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1850년대는 이제 뭐냐면 오늘날 미국의 강대한 영토를 강대한 영토의 대체적인 윤곽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미국이 또 얻은 땅이 있죠. 예. 이게 무슨 땅이냐면 알래스카죠. 알래스카. 음. 이 알래스카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죠.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동진 정책이라서 모피 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베딩을 건너갖고 이제 알래스카를 100년 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일전 크림 전쟁 때 이 러시아가 여기를 좀 관리하기 힘들었어. 왜냐면 남쪽에 그 당시 캐나다가 있었잖아요. 언젠가 알래스카가 영국한테 먹힐 운명이었고, 또 전쟁할 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전쟁 비용도 마련할 필요 있어갖고, 그래갖고 그 당시 러시아는 차라리 여기 지키지 못할 바에는 미국한테 갖다 팔자. 그래갖고 미국한테 갖다 판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한테 갖다 팔았는데, 미국이 그걸 사들일 때 되게 국내 반대 여론이 많았어요. 이 알래스카 쓸모없는 땅을 왜 파냐, 왜 사들이냐 막 해갖고 했는데, 결국에 미국이 이 알래스카를 먹죠. 그래서 이 알래스카가 나중에 이제 보면 뭐 석유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천연가스도 나오고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잖아요. 지정학적으로 이제 볼 때 또 러시아, 소련 세력을 막는 그 어떤 큰 중요한 영토가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 알래스카를 사는 게 후에 미국의 입장을 볼 때 거의 신의 한 수였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이 알래스카를 매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영토의 팽창가 계속된 유입은, 자, 영토의 팽창을 계속 유입하는 이민의 물결로 인구 또한 급격하게 증가해요. 1790년에 390만에 약간 넘었던 것이 1860년에 3,800만 명이 됐다. 3,100만 명이 되었다. 이제 미국의 식민지 시대부터 모든 식민지가 서쪽의 소수의 인디언들이 산발적으로 살기도 했으나 그 대부분 항모진 프린티어를 갖고 있었다. 자,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미국 역사는 이 프린티어로 진출의 개척의 역사, 그리고 프린티어 사라질 때까지 그것이 서부로 이동해가는 역사이기도 한다, 있죠. 자, 그래서 특히 활발해진 1840년대부터 서부 개척은 동부의 빈민이나 새로운 이민에 의해서 인디언과 자연과의 힘든 싸움을 통해서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개인주의적이고 능력주의의 진취적인 프론티어 정신이 함양되고, 그것은 미국의 국민성 속에 깊이 뿌리박게 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의 역사를 볼 때 이 프렌티언 정신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개척가 정신을.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의 국민성에 이제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미국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 보통 요즘에 교과서나 이제 다른 책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미국인들이 명백한 운명이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어, 그래서 하나님부터 서부 지역을 개척하고 그 원주민들을 이제 뭐냐면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운명을 뭐냐면 신호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야. 일종의 제국주의 논리죠. 그 과정에서 이제 서부 진출하게 되고 결국에 이때 이제 가정에서 원주민들 개종시키고 결국에는 이걸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 자, 이 명백한 운명 자체가 제국주의 논리예요. 범위.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많이 학살당하죠. 예. 여기에서는 인디언과 싸웠다고 하는데 인디언은 자기들이 자기들 땅을 이제 침범하니까 싸운 거고 침략자는 엄연히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미국의 시각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 인디언들 입장에서는 미국인들이 쳐들어와서 결국엔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국 인디언들이 대량 학살당하고 쫓겨나고 그랬던 역사들인데 너무 미국 중심의 어떤 기술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약간 서계 저자분이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미국 그 영토 확장 관련 내용을 서양사 총론과 서양사 강좌에서 좀 볼게요. 자, 일단 서양사 총론을 보죠. 자, 독립후 미국은 동부에서 아파치 산맥을 넘어서 서부로 향해 팽창했다. 서부로 확장 나가는 것을 명백한 운명으로 받아들여 진취적인 그 미국민의 서진 운동이 계속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830년 전후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은 두드렸다. 1828년 7대 대통령 당선된 잭슨은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제외하고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는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그는 가난 속에 성장한 서부인들, 요때 서부인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서부의 개념이 아니죠. 오하이오강 그쪽, 그러니까 에파치 산맥 그 이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부인들은 순전히 민중의 뜻에 따라 대통령이 된 사람이었다. 그의 선거표는 그 귀족계급을 타도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서진운동 볼게요. 자, 영국부터 독립을 쟁취할 당시 미국의 영토는 대서양 연안과 동부 13개 주 및 미시시피강에 이르는 지역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1800년부터 1860년까지 서진운동을 통해 이때 서진운동 명백한 운명이라는 제국주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 추진했던 거죠. 급속도로 추진한 결과 영토가 대폭 확장되었다. 자, 미국은 독립한 직후 영국부터 에파야치 산맥과 미시시피강 사이에 땅을 양도받아 식민지 시대보다 영토 2배가 늘었다. 특히 1830년에 그 이서 지역을 그 누이질랜드죠. 나폴레옹의 전쟁 자금 때문에 팔아버린 누이질랜드를 구입한 미국은 미시시피에서 누키 산맥이 확장돼 또다시 영토를 2배 늘렸다. 1804년에서 1806년 쌍경작지를 구하기 위해서 정착민들이 그 당시 이제 서부로 이동했다. 1840년대 서진운동은 진행되어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북아메리카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신호부터 부여받은 명백한 운명이라고 말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1810년에서 19년 사이에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이제 구입을 했다. 자, 서진 운동 과정에서 정착민은 토착민과 충돌이 많아졌다. 이건 이제 인디언이라 부르는 근사람들과 싸움이 많아졌죠. 자, 선조 대대로 전해도 오는 땅을 잃게 된 토착민은 상호 유대를 맺거나 캐나다, 영국 식민지 관리인들에게 호소했다. 자, 아메리카 토착민들은 체르키족을 비롯해서 치우족, 코만치, 호니, 아파치라는 인디언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아파치니 뭐 코만치니 해갖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보면 우리 이제 뭐 그 미국의 헬리콥터 이름이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 특징이 뭐냐면 이게 미국 무기 이름에 예전에 그 아메리카 토착인들, 그러니까 인디언들의 부족명을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인디언이 사용했던 이제 뭐냐면 무기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예증의 관계인 것 같아. 예, 미국의 입장 볼 때. 자, 1840년경에 미국 군대와 정부는 미시시피강 동쪽
모든 영토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들은 토착민 일부를 플로리다 서부나 불모지대로 변경으로 몰아냈다. 자, 미국 정부 당국이 강제 토착민을 몰아내는 가운데 대규모 살생과 비인도적 행위가 자주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 사상 최후이자 최대 규모의 인디언과 충돌한 것은 1890년 남다코타의 우드니디에서 일어났다. 이때 미국군은 기관총으로 200명 이상의 시오족을 학살했다. 이 기관총은 미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제국주의 침략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를 점령할 때 자주 애용했던 총이죠. 이 기관총.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뭐 1차 세계대전 때도 이제 대량 살상이 진행됐잖아요. 이 기관총 때문에. 이건 좀 뒤에 있다가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멕시코 미국 전쟁을 볼게요. 자, 서제농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긴장이 고조됐다. 자, 1820년대, 30년대에 많은 미국인들이 멕시코 지방에 진출했다. 당시 멕시코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등을 포함한 지역이었다. 자, 그래서 1836년 미국 이민이 많이 살고 있던 텍사스는 멕시코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을 선언했고 1845년에 멕시코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텍사스를 합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이제 독립을 해갖고 독립운동에 성공해서 텍사스 공화국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텍사스 공화국을 미국 안에서도 이걸 합병할 때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 뒤에 설명했지만 이걸 자유주도 할 것이냐, 뭐 노예주도 할 것이냐, 그게 따라서 이제 미국의 정치 진영이 바뀌기 때문에 그 당시 되게 여러 가지 많이 많았는데 결국엔 합병했죠. 자, 이 조치는 양국 간의 관계를 악화됐고 마침내 1846년에 멕시코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그 당시 합병 당시에 멕시코 그 주변의 땅을 또 누구 것으로 할 것이냐 가지고 미국하고 멕시코가 막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에 미국이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너희들 이제 사라 이런 식으로 매입 제한을 했는데 멕시코가 거부를 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멕시코 미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그래서 이제 미국군 압도적인 승리로 2년 후에 강화 조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멕시코 시티까지 이제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 당시 강화 조약을 맺고 그때 미국이 받은 땅이 니오그라드 북쪽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를 양도받았고 1,500만 달러를 지불했다. 공짜로 그냥 뺏은 게 아니라 그래도 양심이 있어갖고 돈을 주고 뺏었어요.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조약을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가타롤페 이달고 조약이야. 이게 스페인 언어 같은데 자, 하여튼 스페인어로 가타롤페 이달고 조약이다. 이렇게 있고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조약이 좀 유명하거든요. 미국 역사상.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오레곤 원래 이 영국 땅이었는데 영국 땅을 이제 매입을 했죠. 이 땅을. 그래서 서부에 강한 미국 영토가 됐다. 이와 같은 확장 결과 이제 1860년 미국 영토는 1840년보다 그 3분의 2가 증가됐고 이와 함께 인구도 늘어나 1780년 열세주 인구 약 350만 명 그리고 1790년 390만 명 등등을 해서 세계 제4위의 인구 보유국이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강자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적어놨는데 어디 갔나? 네. 자, 강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부분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신생공화국의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연방의 영토 확대와 노예제 존폐 문제였다. 1803년에 제퍼스 대통령은 루이지애나 매입을 통해서 프랑스부터 미시시강에서 누키 산맥에 이르는 그 영국, 미국 중부의 강력한 강화단 지역을 사들였다. 당시 나폴레옹은 생도맹그의 흑인 분기, IT 분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진압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 매입은 미국의 판도가 향후 태평양 연합까지 팽창하는데 필수적인 어떤 발판이 되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미주의 대타협은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좀 볼게요. 자, 그동안 이 미국은 멕시코 전쟁을 통해 서남부 영토를 넓혔고
새로운 영토의 전방 편입은 정치적 공방의 쟁점이 되었다.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자유주의하고 노예주의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하는데, 자유주의하고 노예제는 이제 노예주는 자유주의는 노예를 금지하는 주죠. 노예주는 노예를 찬성하는 주고 합법화된 주고. 근데 이제 그때 미주의 대타협 과정에서 이제 그 선을 그었거든요. 36도 30분 선을 그었는데,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텍사스가 독립된 공화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외로운 별 공화국이라고 있는데, 이때 이제 텍사스가 왜 외로운 별 공화국이냐면, 별을 이렇게 하나 놓고 이 텍사스 공화국 이렇게요.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요거 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텍사스 공화국을 외로운 별 공화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텍사스가 미국의 합병을 원했는데 미국 의회에서 논란이 생긴 거야. 왜냐면 텍사스는 노예제일 수밖에 없죠. 그 밑에 노예 그 뭐냐면 농장주도 많고, 그리고 이제 36도 30분 이하의 지역이잖아요. 만약에 텍사스가 미국의 주로 들어가면 그만큼 뭐냐면 선거인단 수도 그만큼 많이 생기잖아요. 노예주 선거인단 이런 것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권력 구조, 정치 권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해갖고 텍사스 합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자, 논란이 좀 있었다는 거. 자, 외로운 별공화국 남아있던 텍사스의 진로는 노예주에 둘러싼 연방 내 군영 유지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 자, 그래서 남부의 지도자, 당연히 얘들은 텍사스 연방 병합을 강력히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동북부의 이제 노예 금지주의들이 반발을 초래했기 때문에 1845년에 하원에서 병합안이 통과되어 텍사스는 미국의 28번째 주로 승인받았다. 자, 곧이어 텍사스 서남부 경계를 둘러싼 공방으로 미국과 멕시코는 두 번째 전쟁을 벌였고요. 1847년에 그 9월 멕시코 시를 점령. 여기 멕시코 시라는 건 멕시코 시티예요.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 시티. 그래서 점령하여 성공한 미국이 압승을 거뒀다. 그 결과 미국은 서부의 넓은 영토를 획득했고 1849년에 금강의 발견 후, 그때 이제 캘리포니아 그 지역에서 막 금강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수가 급증한 캘리포니아는 1850년 선원 한 번째의 연방에 단독 가입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전반기에 기근을 피해 그 탈출한 아일랜드, 아까 이제 아일랜드 그 감자병 얘기했죠. 그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을 많이 왔죠. 그래서 정치적 격변에 벗어난 독일인들도 상당히 많이 왔어. 그래서 유행한 그 포함한 유럽계 이주민들이 세도에 침입어 미국의 이민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죠. 유럽인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서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해방한 서부 개척과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고 운하와 철도 부설이 활발해졌다. 그제 1850년대 공업적 때는 공업 제품이 농업 산출을 능가했고 50년에 미국은 농업 국가로부터 그 농업, 공업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공업화는 주로 동북부 지역에 진행됐기 때문에 지역 간의 산업과 사회 구조의 격차를 불러일으켰고요. 그래서 이제 동부 지역에서는 자유노동과 공업에 입각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그들의 공업 발전에 위해서 보호무역과 연방주의를 강화했다. 왜냐하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이 필요했던 거고 강력한 산업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강화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 남부는 노예제를 바탕한 면화 제품의 대농장 경영,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는 것이 지배적이었고 이에 따라 값싼 공산품 수입을 위한 자유무역과 주권 존중의 지방 분권을 원했다. 그래서 이 자유무역을 원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농산물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수출하죠. 특히 영국에 많이 수출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호무역을 하면 영국 같은 나라들이 그 보복 차원에서 자기들이 간살 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좀 드는 거야. 그리고 값싼 농기구 같은 걸 그 연구부터 들어오려고 하면 관세가 좀 없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자유무역을 강조했다는 거. 그다음에 주권 존중, 주의 개별적인 권한을 존중하는 이 지방 분권을 원했다는 거. 그래서 이미 동부 지역과 이 남부 지역은 동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이런 경제적 구조로 인해서 뭐냐 정치나 어떤 이제 그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이 각각 달랐어요. 이렇게. 또 거기다가 새롭게 이제 서부를 인제 가 추가되죠.
그래서 서부는 자연농민 사회로서 경제적 동북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남북 전쟁 이전에는 그 지역적인 차이가 이렇게 남부와 북부 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뒤에 다시 하겠지만, 근데 미국 전쟁, 그러니까 남북 전쟁 이후에는 방향이 바뀌어져. 이때부터는 그 남부하고 북부 간의 어떤 갈등이 아니라 동부와 서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예. 동부와 서부간의 갈등, 요 부분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인제 한번 그 교재 정리를 좀 해 봤거든요. 표도. 요거 남부와 북부의 이렇게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차이점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죠. 자, 이렇게 이제 사회 경제적 구조로 발생한 남북 간의 대립은 노예 문제로 격화되었다. 자, 남부에는 인구의 5% 밖에 되지 않는 대지주가 400만 명의 넘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선거권이 없는 노예까지 포함한 인구 비례로 하원의 위선이 배정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모순이 있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제 헌법에 보면 그 당시 헌법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1조 2항에 보면요. 그 당시 인제 그 흑인의 3분의 5에 해당하는 선거권을 백인에게 그 행사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원래는 1인 1 표잖아. 예. 근데 이제 남부 사람들은 3분의 5 같은 경우에는 흑인까지 포함돼서 1인 7 표, 그러니까 1 인 7 표까지 행사할 수 있어. 어. 그만큼 이제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남부 간의 어떤 타협의 산물로서 나타난 거고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인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되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상원의원은 각 주마다 2 명이 뭐냐면 선출되기 때문에 새로이 개척한 서부주를 노예주로 되느냐 자유주로 되느냐에 따라 문제가 남북 간의 큰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이 갈등이 표출된 것이 앞에서 언급했던 텍사스를 편입할 때 이 텍사스가 분명히 노예지구가 될 거죠. 그럼 상원의원 2표에다가 하원의원도 인구 비례에 따라서 최소한 1 표가 형성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3표 자체가 대통령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지. 예. 이렇게. 자, 그러나 노예 문제는 단순히 사회 경제나 정치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도주의 입장에서 큰 시비거리를 낳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스토브인의 어떤 톰 아저씨와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널리 익혀 노예제 폐지 요구를 고조시켰다. 그죠. 그래서 이 스토브인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 그 지하철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지하철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지하철이 아니라 여기 인제 남부주에서 북부주로 이렇게 넘어갈 때에 그 남부 안에서도 노예제를 폐지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인제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요, 자기 집을. 그래 갖고 도망 노예들 여기 숨겨 주고 다음 아지트로 넘겨 주는 거. 그래서 북부로 이렇게 넘겨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했는데 요 지하철을 운영했던 한 사람이 이 스토어분이야. 그래서 그걸 경험을 해 갖고 그 당시 남부에서 북부로 도망가는 이 노예들의 어떤 삶을 소설화시켰어요. 그런 것들이 인제 그 송 아저씨의 오두막살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널리 익히게 되면서 노예제 폐지 여론이 크게 인제 이발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냐면 또 노예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어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1830년 19 세기 초반 때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해 갖고 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노예제 폐지 여론이 확산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국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노예제를 폐지하냐 유지하냐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 이런 것들이 정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쳐요. 정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할게요. 자, 이제 미국의 정당 구조를 가지고 좀 다시 얘기하면서 좀 그와 관련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의 건국하자
연방주의자하고 반연방주의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방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해밀턴이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반연방주의자는 제퍼슨이라는 사람이야. 아, 그래서 얘네들이 연방주의당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들이 공화주의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연방주의당은 이제 소멸되고요. 공화주의가 이제 민주공화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요게 또 그 자체로 이제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잭슨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게 여당이 되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가공화당을 세우고 시그당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시그당이 그 또 안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 예, 요 안에서. 그래서 시그당이 이제 왜 분열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이 노예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았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노예제를 이제 뭐냐면 이렇게 분열됐었는데, 그래 갖고 인제 노예제에 찬성을 하는 애들이 이제 뭐냐면 시크당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노예제를 반대하는 애들이 공화당을 만들어. 그래서 이때 인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뒤에 얘기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건 뒤에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공화당 자체는 이렇게 시크당 안에서 노예제를 뭐냐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든 당이에요. 그래서 이 공화당 출신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인제 그 뒤에 설명한 링컨이죠. 그러면 이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이 민주당도 남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노예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야. 찬성. 근데 이 민주당 안에서도 또 분열이 생겨. 얘네들도. 그래 갖고 그 안에서 또 인제 뭐냐 노예제를 어 뭐냐면 찬성하는 입장과 노예를 폐지를 하자는 입장이야. 되게 노예제 찬성 입장을 한 것은 민주당 본당,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고,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북부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인제 해쳐 모의가 된 거야.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시그당은 노예제를 반대했던 사람이잖아. 노예제 폐지를 인제 그 뭐냐면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노예제 자체를 인제 뭐냐면 찬성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시그당이 노예제를 찬성하는 그 남부의 민주당과 합쳐져 갖고 얘네들이 통합되고요. 그 민주당 안에서도 노예제 폐지 관련된 사람들이 노예제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을 들어가요. 그래서 민주당은 남부에서 기반해서 노예제를 찬성하는 정당이 되고, 요 공화당은 노예제를 폐지하는 정당이 돼요. 이 북부는 이제 북부에서 이제 주로 지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헤쳐 모이는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정당 구조가 재편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제 그 당시 링컨이 당선될 때는 이 공화당에서 뭐냐면 그 당시 그 반일 후보가 나왔고, 근데 뭐냐면 다행히도 요 민주당 안에서 아직까지 인제 민주당이 노예제 폐지하고 노예제 찬성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 두 명의 그 뭐냐면 후보가 나왔어. 예. 그래서 인제 쉽게 그 공화당이 링컨이 당선될 수 있었어요. 그 민주당이 이렇게 분열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양당 체제는 후에 계속 지금까지 지속이 되죠. 지금은 바뀌었죠. 민주당이 1960 년대 민권 정책을 펼치면서 얘네들이 인제 거의 이제 뭐냐면 북부에서 지지를 받고 주로 노예 그 흑인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됐고, 이 공화당은 이제 나중에 60 년대 보수 세력들이 결집되면서 다시 인제 여긴 남부 정당이 되고 주로 백인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돼요. 원래는 흑인을 그 뭐냐면 흑인들을 이제 그 노예제 폐지를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북부에서 이제 백인들의 북부의 지지를 받는 당인데 완전히 지지 기반이 바뀌어졌어, 나중에. 그래서 요런 이제 이렇게 구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정당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했고요. 예. 자, 그럼 다시 인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노예 문제로 고조되어 갔던 남북 간의 대립은 1860 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노예제 폐지를 반대했던 대통령 링컨이 당선이 되니까 드디어 발화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초에 남부 7개 주가 연방제 파트에서 아메리카 연합을 구성했고요. 요 아메리카 연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자, 따로 헌법을 제정해서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자, 이어 남부는 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전쟁을 준비하여 1861 년에 샘터의 요새를 공격했어요. 요게 인제 남부의 안에 있었던 연방군의 어떤 그 요새였거든요. 그걸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샘터 용사가 이제 점령을 당했는데, 이걸 계기로 해 갖고 남북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남북 간의 대립 관련된 내용이 서계에서는 깔끔하게 사라졌어. 이게 중요한 내용도 되게 많은데 예. 미주일 대타협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서양수화 총론이나 서강제를 통해서 좀 보충할게요. 중간에 남북 간에 어떻게 대립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한 없어 거의. 예. 간단하게 인제 생략을 해 버렸는데 자 일단 서양사 총론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부터. 자 남북 전쟁의 원인을 보죠. 서양사 총론. 자 몇 페이지냐면 934 페이지요. 자, 남북 정전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분명한 건 노예 문제였다. 1619년에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버지니아에 처음 끌려온 후 노예 수가 증가했다. 요건 이제 주로 사탕수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기 위해서 끌려온 거죠. 원래는 버지니아는 그 자연농민 출신으로 이제 구성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카리브해 연안에 이제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그 흑인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얘네들도 이제 그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똑같이 흑인 노예를 끌어다가 이 버지니아주에서 이제 뭐냐면 사탕수수 농장에 투입을 하죠, 흑인 노예들. 자 이게 인제 중요한 거죠.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 끌어왔어. 경제적 이익 때문에 흑인 노예를 가지고 왔는데 얘네들 차별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흑인이 인제 피부색을 가지고 차별하죠. 예. 그래서 겉으로는 얘들이 흑인이기 때문에 뭐냐면 노예가 됐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들을 노예로 가져온 거죠. 예. 자 하여튼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근대적 노예제 특징 관련돼서 나왔고요. 자 18 세기 말에 노예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노예방의 기운이 남북까지 퍼졌어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조명기가 등장하면서 다시 상황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1793 년에 면화신을 분리시킨 조명기의 어떤 그 발명을 계기로 면 생산이 증가되면서 노예 노동은 남부의 대농장의 필수 불가분이 됐다. 그러니까 노예제 폐지론만은 전쟁의 원인이 아니었다. 사실 북부에서도 노예 유지에 찬성했으며 노예 폐지 논자가 순환을 당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835년에 폐지 논자인 게리스는 목을 밧줄에 묶인 채 보스턴 시가를 끌려다녔다. 또 1837년 폐지론을 주장한 언론인 리브 조이는 일리노이에서 폭도에게 린치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부 안에서도 아니 북부 안에서도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뭐 근데 물론 이제 여론이 바뀌어서 이제 노예제 폐지 여론으로 바뀌게 됐는데 예 그거는 있고. 자 남북 간의 근본적인 충돌 원인은 지역적 이해관계에 차이 있었다. 노예제를 서부의 준주에 확대 적용할 것인가 여부는 하원 의원수를 관계가 있다. 자, 이 하원 의원수뿐만 아니라 뭐랄까 상원 의원에도 이제 관련돼 있어요. 아까 이제 준주를 이제 뭐냐면 있는데 준주는 정식 주가 되기 전에 주로 되는 가정의 가독이거든요. 그래서 준주 같은 경우에는 하원 의원수만 배정받아요. 주가 되면 상원과 이제 하원 의원수를 배정받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죠.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수 합쳐서 그 당시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얘네들이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누가 노예주냐 자유주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 선거인단의 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죠. 그때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자 이거는 남북 간의 긴장을 자아내는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노예주를 준주 지역에 배제할 목적으로 1848 년에 그 자유토지당이 구성되었다. 1854년, 56년에서 뉴잉글랜드는 이쪽 지역을 얘기해요. 미국의 북동부 지역을 이야기죠. 자, 그래서 뉴잉글랜드 이주해 온 노예제론자들과 미주에서 월경한 노예 유지론자 간의 그 유혈인 캔자스에서 일어났다. 자, 이걸 이제 그 유명한 캔자스 유혈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 걸 좀 보면요. 보면, 어, 여기가 이제 그 캔자스 지역이거든요. 예, 캔자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캔자스 지역 이전에 이게 또 없네. 잠깐만. 여기 중간에 좀 약간 생략됐는데 요거부터 좀 설명할게요. 자, 요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무슨 협정을 맺었냐면
미주의 협정을 맺었어요. 미주의 협정. 그 미주의 협정 보면 그 뭐냐면 그 협정이 일어난 지 원이 됐던 게 뭐냐면 미주의주가 이제 1819년에 정식 주도 이제 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미주의주를 자유주의로 할 것이냐 노예주의로 할 것이냐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 남북 간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1820년에 때마치 메인주가 있거든요. 이 북쪽에. 예. 이 메인주가 매사추세츠에서 분리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타협이 쉽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메인주는 자유주의로 하되 여기 미주의주 있죠. 네. 이 미주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노예주로 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긴 정식 주도를 이제 자유주의로 할 것이냐 노예주로 할 것이냐 할 경우에는 36도 30분을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미주의주는 36.4 30도가 위에 있죠.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 주들은 요길 기준으로 해 갖고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요쪽은 노예주 요쪽은 자유주 이렇게 인제 하는데 문제는 캔자스 네브라스카 주가 인제 새롭게 정식 주잖아요. 여기가 캔자스 네브라스카죠. 당연히 인제 여기에서는 그 36도 30분의 이북 지역이니까 여기가 당연히 어느 지역이겠어요? 요 지역은 당연히 미국의 북부주에 속하겠죠. 얘네들이 당연히 그 북부주에 속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거는 주민들에게 물어 가지고 하자. 그래서 그 당시 대륙횡단 철도에서 북부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남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그 민주당에서 1854년에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을 통과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북부선만 이제 하니까 남부인들이 반발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무마시키고자 캔자스 네브라스카는 당연히 북부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뭐냐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거야. 그래서 캔자스와 네브라스카의 주민 투표를 결정하자는 인제 법이 통과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 캔자스 지역을 뭐냐면 그 자유주의, 노예주의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투표 쓰니까 당연히 대가리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쪽 북부에서 사람들이 오고 남부에서 사람들이 온 거야. 그 과정에서 캔자스 유혈 상태가 퍼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태를 겪고 나서 앞에서 얘기한 공화당이 창당이 됐다. 그래서 시그당 안에서 그 당시 이제 노예제를 폐지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아서 공화당이 됐고요. 나중에 민주당 안에서 그 뭐냐면 노예제를 폐지한 사람들이 합세해 갖고 이제 공화당이 커진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인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인제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들이 또 보호무역주의가 또 다른 쟁점이었다. 자 공업 중시의 북부는 성장하는 상공업을 위해서 보호 관세가 필요했고 농 농업 생산자 입장에서 남부는 자유무역을 어 찬성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정치적 이념적 차이가 있는데요. 자 정치적으로 남북 간의 견해 차이도 있었다. 북부의 관점에서 강력한 중앙 정부가 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요했으나 남부 여러 주는 각각 독자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앙 연방 정부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주의를 희망했다. 자, 이런 지역주의와 주권론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예 문제에 얽히게 됐다. 자, 1857년 남부 측 주장을 뒷받치는 대법원 판결인 스코트 판례가 나왔다. 그러니까 군의관 노예인 그 스코트가 미주리 타협으로 노예 제도가 금지되고 있는 미네소타 준주에 노예로 끌려가다 본래 출발지였던 일리노이로 데려갔다. 결과 그는 두 번의 자유지역을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유로 자유를 주장했다. 이렇게 했죠. 자, 스코트 판례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당시 이제 노예가 대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노예는 헌법이 그건 뭐야? 헌법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고 이거는 뭐야? 물건이죠. 물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얘는 고소 권리가 없는 거야. 권리가. 자, 그래서 인제 이거는 그 기각을 한 게 아니라 패소를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각하를 내버린 거야.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코트가 비록 한동안은 북부주의에 있어도 그 원래부터가 노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노예라고 판결을 내린 거야. 그리고 그 뭐냐면 스코트 자체가 또 뭐냐면 물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제 뭐냐면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각하를 시켜 버린 거죠. 예.
자, 이 판례는 또 노예제를 금지하는 미국 의회 입법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원래 보통 미국의 이제 대법원이 이런 이제 그 자기 판례를 통해서 미국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하여튼 이런 것을 이제 뭐냐면 위헌 선고를 한 거야. 오늘날 말하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북부의 여러 주를 격분케 하는 전쟁이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스코트의 판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좀 정리를 좀 해 놨거든요. 예. 제임스 스코트 판결. 예. 내용들이 이제 일정 연수 교재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적어 놨어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상당히 뭐냐면 중요한 사건이다, 판례가.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이 스코트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남북은 노예 문제 미주리 합의 합의로 미주리 주 이북 지역은 노예를 금지시켰다. 근데 스코트 판결은 바로 이 합의 자체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이다. 그래서 남부의 판결은 한호했으나 북부는 노예제에 대한 온건한 반대론까지도 반노예주의를 만드는 결과를 갖고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공화당 앞에서 네브라스카 법을 통과하고 나서 유혈 사태 이후에 공화당이 창설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공화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북부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1860년에 공화당은 링컨을 내세워서 대선에 승리했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다시 이제 보면요. 산업의 총론을 볼게요. 남북 정제 발표해 볼게요. 자, 남북 정제의 직접적 원인은 1860년 노예제 확정에서 찬성하지 않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데 있었다. 자, 링컨이 당선되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시작된 남부주를 들이 속속 합중국 정부부터 이탈할 걸 선언했다. 그 이탈한 주들은 아메리카 연방을 이제 창설하고요. 그리고 그 아메리카 연방은 데이비스를 대통령 선출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토 선트 요소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계를 읽으면서 좀 할게요. 서강자 내용을 볼게요. 서강자. 자, 서강자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확대된 연방의 분열과 파괴를 막기 위해서 노예주와 노예 금지주 사이에 마련된 최초의 정치적 해법은 미주리 대타협이다. 자, 미주리 준주의 성인 남자 인구 6만 명이 넘어 1819년 연방 가입을 원했고 이를 노예주도 할지 노예 금지주로 할지 할지가 치열한 논란거리가 떠올랐을 때 대개 남부 출신의 백인 정착민들은 미주리가 노예주로 편입되길 원했다. 자, 당시까지 연방에 가입한 22개 주는 각각 11개씩 노예주와 노예 금지주로 나눠져 있어 수적인 군영 상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손상시키지 않을 정치적 모수가 필요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 1820년에 주 동북부에 뉴햄퍼스주라고 되어 있는데 뉴햄퍼스가 주가 아니라 매사추세츠야. 매사추세츠.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분할해서 메인주를 이제 창설하고 노예금지주 노예금지주 연방에 편입하는 대신에 미주주는 저 1820년 노예주의 연방 이동이 되었다. 그러면 12.12도 이렇게 맞겠죠. 근데 이 타협하는 이거에 미주의 남쪽 경계의 북부에서는 연방 가입을 원하는 준주는 자동으로 노예금지주, 그 남부 지역은 노예주가 되었다. 이 타협안이 30년 이상 유지했는데 앞에서 이제 캔자스 네브라스카주에 따라서 주민투표로 결정되면서 이 타협안이 깨지게 된 거야. 예.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 달라보죠. 자, 미주리 대탑은 1854년 네브라스카 캔자스 연방 가입을 신청할 때 끝내 붕괴되었다. 북위 36도 30분 북쪽에 위치한 두 주는 타협안에 따라서 노예 금지주로 연방에 가입을 해야 되지만 남부 노예주의 정치적 지지를 노린 야심 갈등 스티븐 더글라스는 그 국민의 주권주의에 따라서 두 주의 그 준주의 지위를 결정한다 주장하면서 미주리 대탑을 무시했다. 자, 이 더글라스가 그 뭐냐면 그렇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남부의 그 민주당 자체가 뭐 노예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긴 하지만 그 당시 또 북부의 그 대륙간 횡단 철도를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남부는 안 놓고 북부만 놓으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당연히 남부인들이 반발을 하겠죠.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그 네브라스카 캔자스주로 북부주로 자동으로 이제 투입 그 뭐냐면 그 자동으로 이렇게 편입시킨 게 아니라 주민 투표를 시키겠다는 어떤 그 법을 통과시켜 본 거야.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인제 북부인들이 이에 반발하여 남부와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미국에서는 자유의 수와 어 노예제 종속이라는 현실사의 괴리가 심각했다. 그래서 1700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유의 수사와 노예제 종속이라는 현실사의 괴리가 심각했다. 1790년 무렵 노예 수는 70만 명에 이르렀지만 1820년에는 150만 명, 1840년 에는 250만 명이 이뤘다. 1850년 당시 노예 수는 남부 인구의 30%를 넘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미시시피 주에는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9세기 초 대다수 노예 소유주들은 이 자유를 위한 투쟁이 노예들에게 영감을 주거나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노예무역 종식과 노예 폐지를 주장 운동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자, 이거는 이미 19세기 초반 때부터 있었어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세계적인 여론이었어 이게. 데퍼스는 1808년 이후에 새로운 노예 유입을 중단한 법안을 서명했다. 자, 이 법이 이제 서명되면서 상강무역을 통해서 이제 노예가 들어온 건 막고, 대신에 어떤 원칙이 적용됐냐면 한 방울의 피라도 노예의 피가 섞이고 흑인 노예의 피가 섞이는 사람은 이 사람은 흑인 노예다 이렇게 규정하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노비를 가족을 통해서 재생산시킨 거잖아요. 똑같은 거야. 노예도 가족을 이제 만들어 갖고 재생산하고 거기에 한 방울의 피라도 백인의 피가 좀 섞여도 한 방울의 피가 섞여도 노예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미 버지니아 주에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걸 미국 전체로 이제 확대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외부 유입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인제 노예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인제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854년에 앞에서 설명한 캔자스 네브라스카 연방 가입을 둘러싸고, 자, 미주리 대타협이 붕괴된 무렵 링컨의 주도 공화당이 재정비되었다. 이 링컨이 주도한 정당으로 탈바꿈한 공화당은 19세기 전반기와 달리 노예 폐지 협회를 규합하고 간세 같은 보호주의 정책을 강력히 지지했다. 자, 남부와 북부의 대결 조짐이 고조된 가운데 1857년 대법원장 테니는 흑인 노예 출신으로서 노예 금지주에 거주했던 드레드 스코의 권리와 관한 재판에서 흑인 노예는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각하를 한 거야.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아예 소 자체를 각하시킨 거죠. 무효화시킨 거죠. 자,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연방법원에서 자유익 등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거 각하죠. 이걸 계기로 해서 요때 만든 공화당이 안전히 이제 북부에 뿌리를 내리는 배경이 됐고요. 북부의 여론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야. 예. 거기에다 인제 얘네들이 이제 판결 내용에서 앞에서 언급한 이 미주리 대타협도 부정을 하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1861 년에 링컨은 대통령 취임 직후 남부 7개 주가 연방에 탈퇴하여 새로운 연합을 구성했고요. 이거 뭐 아메리카 연합인데 요거는 이제 번역 과정에 그렇게 이제 번역한 것 같아요. 자, 구성했고 이듬해 4개 주가 탈퇴행에 합류했다. 앞서 토크비의 예측대로 연방이 분열될 위기에 직면했던 것이다. 노예제, 대농장 경영, 자유무역, 지방분권을 지지한 남부와 자유로운 어 공업진영, 자유노동과 공업진흥, 보호무역, 연방주의를 견제한 북부의 대결을 이어졌다. 분열 당시 약 400만 명의 노예를 포함한 남부의 인구가 900만에 불과한 반면에 중북부에 23개에 이루어진 연방 인구는 2,200만이죠. 그리고 이제 인구 수도 북부만 많을 뿐만 아니라 북부는 주로 공업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 생산도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크면 클수록 이 북부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링컨은 노예제 폐지보다 연방 통합을 최우선시로 인식하고, 요게 역교는 기출문제였죠. 우리가 보통 링컨 하면 노예제 폐지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노예 폐지론자이기도 하지만 연방주의자이기도 해요. 연방 통합에 훨씬 더 의미를 뒀죠. 이 말은 뭐냐면 노예제가 폐지 안 해도 연방 통합이 되면 뭐야? 노예제 폐지가 뭐냐면 그냥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야. 노예제를 계속 유지하는 주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제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갑자기 남부에서 인제 뭐냐면 노예제 입각해서 자기가 당선되니까 노예제 폐지를 할 걸 생각하고 인제
그 독립선언을 해버리고 나가니까 링컨은 어떤 입장에 이제 생각했냐면 이 연방 통합의 입장에 올 때 당장 남북 정쟁을 이겨 가지고 뭐냐면 그 북부가 승리해야 되고 당연히 연방군이 승리해야 되고 노예제를 폐지해야지만 인제 연방 통합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노예제를 폐지해야지만 그 남북 전쟁을 할 때 그 남부의 노예들 노예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 국제 여론을 되게 좋게 만들어서 그 당시 북부가 남북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북부가 남부를 북부군이 이기면 남부를 통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연방 통합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노예제 폐지를 하기 위한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거야. 그래서 링컨은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는 아니 연방 통합을 위해서는 노예제를 폐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예제를 찬성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남북 전쟁 입장 당시에는 그 노예제를 폐지해야지만 연방 통합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노예 폐지 선언을 한 거죠. 예. 요렇게 인제 인식을 해 주시면 되고 요 관련된 내용이 역교는 기출문제 나왔던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제를 인식하고 노예제를 악도어 보는 견해와 흑인들에게 정치 사회적 평등이 부여되면 안 된다는 감정 등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의 관계를 메우고 조화의 필요성을 선전하는데 타고난 역량을 발휘했다. 그들은 서북부의 노예 폐지 논제와 인도주의 동조적을 의식해 1863년에 노예 해방령을 공포했지만 그 뭐냐면 서북부 백인들은 대부분 노예 폐지 논자보다는 흑인 공포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노예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흑인에 대한 편견은 계속 있었다는 거야. 지금 북부 지역에 보면 흑인에 대한 편견 많잖아요. 남부도 그렇지만 노예 폐지론자는 입장은 정치적 입장이지만 또 흑인에 대한 어떤 편견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다음에 1865년에 마무리됐던 내전은 노예제 폐지를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에 해결의 심화를 찾지 못하고 타협 속에 붕괴되어 지역적 대립과 차이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 제2의 미국 혁명이자 국가 통합의 결정적 관문을 보였다. 자, 내전에 패배한 남부는 재건 시대로 알려진 군정기가 부과되었다. 예. 그래서 그 1867년 재건법이 만들어서 새로운 남부가 이제 탄생됐는데 이때부터 남부의 이제 산업이 바뀌죠. 처음엔 농업이었는데 음 그 당시 식민혁명 이전에 농업이었는데 공업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개론을 한번 또 읽으면서 쭉 읽어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남북의 전쟁 수행 능력에서 혁혁한 차이가 있다. 자, 남북은 처음 분리한 선언 7개 주에 나중에 4개 주가 더 첨가돼 11개 주가 되고 인구는 노예 400만을 포함한 900만인데 비해서 북부는 23개 주에 인구가 2,200만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부는 공업과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쟁의 결과는 어느 정도 자명한 것이었으나 리 장군이 지휘하는 남군도 초기에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전쟁의 대의를 국내에 천명하고 국제연도 북부에게 유예했다. 그러니까 이 노예 해방 선언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유명하죠. 근데 이걸 왜 선언했냐? 일단은 이걸 선언함으로써 국제연을 북부에 유리하게 전개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이 남부를 뭐냐면 지원을 해 주려고 했어. 얘네들이. 그래서 인제 있는데 왜냐면 영국하고 남부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근데 남부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 좀 명분이 필요한 거야. 전쟁이 시작하는 명분이 필요하잖아. 남부가 노예제 때문에 지금 전쟁을 했는데 영국은 이미 19 세기 초반부터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던 국가고 폐지를 시켰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남부가 내세운 노예제를 실시하자는 그 남부의 논리를 어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영국이 그 노예제를 찬성한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거 아니야.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야. 도와줘야 되나 말아 줘야 되나. 근데 여기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해 버리니까 영국이 이제 포기를 해 버린 거야. 왜냐하면 인제 명분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얘네들은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운 국가고 남부는 노예제 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운 국가로 인제 딱 대립 구도가 형성됐잖아요. 거기에다 영국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미국을 지지하게 돼. 그러니까 인제 영국이 이제 중립으로 돌아가는 딱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 이 노예 해방 선언이에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면 그제 남부가 믿었던 영국의 개입이 좌절된 데다가 이 북부의 해군이
남부 해안을 봉쇄함으로써 남군 점차 공격에 빠졌다. 자, 전세는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의 승리로 계기로 그레트 장군의 북부군에게 유리하게 전개했고 마침내 리 장군의 항복으로 전쟁의 북부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있죠. 그럼 요게 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여기 노예방 선언 내용을 좀 볼게요. 요게 이제 기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예방 선언이 있는데요. 자, 합정국에 대한 반란 중에 있는 주 혹은 주 안의 특정 지역에서 노예 신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모두 1863년 1월 1일 이후에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이제 이거 링컨이죠. 나 합중국 대통령 에이브라임 링컨은 합중국의 권위와 정부에 대해 일어난 현재 무장 반란에 앞에 두고 합중국 육해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적절한 필요한 전쟁 전투의 수단으로서 오늘 1863년 1월 1일 내 기해에 앞으로 100일 동안의 포공을 통해 현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민 주 안의 특정 지역의 지정에 발표한다. 아카소, 텍사스, 루이지애나나 미시시피, 에라바마 등에서 말한 권한과 목적에 따라 나는 위에 적힌 주 및 주 안의 특정 지역의 노예 신분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부터 자연 몸이 된다는 것, 또 육해군 당국을 포함한 합중국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걸 명령하고 선언한다. 노예해방 선언이죠. 근데 이 노예해방 선언 이후에 이제 어떤 영향이냐? 남부의 흑인의 지위를 끌어들였고 영국의 중립 정책에 영향을 미쳤죠.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거야. 그 영국 지식인들의 지지를 이끌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볼게요. 자, 전쟁의 뒷수습을 걷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난군이 항복한 직후 발생한 남부가 배후였던 부두에서 링컨이 암살됐죠. 암살 사건이나 10년 가까운 남부에 대한 군정 실시 등 그 어려움을 여신이 말해주고 있다. 남부의 혼란과 항변을 격심했으며 북부부터 뜨내기 정상배들이 바로 혼란이 가속화되었다. 자, 그러나 그런 혼란에도 서서히 가라앉고 남부의 재건이 진행됨으로써 남부 융합도 실현되고 국가적 단합도 견고해지면서 미국은 새로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남북 정쟁의 의의와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하여튼 남북 정쟁의 의의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미국이 빠른 속도 국민적 통합을 이뤘다는 거죠. 예. 자, 즉 남부에서도 노예제를 기반으로 뒀던 대농장 경영이 사라지고 뭐냐면 다수의 소규모 농장이 생겨났으며 석유, 섬유, 담배, 제철 등의 새로운 공업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중산 계급이 형성되어 사회 경제 구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뤘고 새로운 남부가 탄생됐다. 자, 이러한 남부는 민주당, 노예제를 이제 찬성했던 민주당 있죠? 민주당이 건강한 기반이 됐고 공화당과 더불어 미국 정치에 좌우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앞에 이제 1960년대에 민권 정책 때문에 이 지지 기반이 바뀌어졌다고 했죠. 예. 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남부라는 것은 종전의 농업이 아니라 인제는 공업지역으로 발전됐다. 바꿨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읽어 볼게요. 자, 한편 북부에서는 전후 공업 발전이 현저하게 이루어졌고 1860년에서 1870년 사이에 공업 생산이 배로 증가했고요. 농업과 교통수단에도 큰 발전이 이루어져 넓은 의미의 경제혁명이 겪게 되었다. 전쟁 중에 북부는 서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장농지법 을 만든 홈스테이트법이라고 하죠. 요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기출에 나왔던 거잖아요. 자, 그 내용을 쓰라고 인제 나온 거야. 그래서 서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북부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시민 또는 장차 미국 시민이 될 사람으로 일정한 기간에 5년간 거주하면서 개간에 종사한 자에게 160% 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주기로 했다. 그래서 인제 서부 개척할 때 그때 개간을 5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 일정한 땅을 뭐냐면 무상으로 이렇게 준다는 거죠. 자, 이 결과 서부 개척은 큰 자극을 받아 크게 촉진되었고 외국인들 이민이 증가됐다. 또한 그 전쟁 중에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농업의 기계화가 촉진되었고요.
1869년 대서양을 연결한 대륙간 횡단철도가 부설이 완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때 그 1869년 대륙횡단철도가 부설되면서 미국의 이제 태평양 미국의 대서양과 태평양이 연결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인제 요때 그 대륙철도 횡단을 부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또 이민자들이 들어와 노동력으로.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 결과 그 당시 인구도 늘어나고 노동력도 풍요해지고 시장도 확대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은 19 세기 때 세계 최대 공업국이 되죠. 예. 세계 최대 공업국이 된다는 거죠. 그걸 인제 잠깐 미래인 교과서에서 좀 볼게요. 미래인 교과서 149 페이지 잠깐 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그 당시에 인제 뉴욕 그 횡단철도를 놨어요. 그래 갖고 이제 북태평양 철도부터 해 갖고 유니언 중앙 태평양 철도, 남태평양 철도 이렇게 인제 횡단철도를 놨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서부 개척 이후 항구지 상태에 있던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 운송 수단을 도입하여 1869 년부터 처음으로 대륙횡단철도가 개설되었다. 자, 이로 인해서 운송비가 줄어들면서 산업과 사 상업과 산업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있고, 자, 거기에 보면 이 노예해방론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노예해방론을 왜 이제 발표했는가 그 내용이 있는데 보면, 자, 남북 전쟁 처음에 남북을 우세했다. 이에 링컨은 전쟁의 목적을 대내에 알리고 국제 여론을 북부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1863 년에 노예해방론을 선포했다. 자, 노예해방령으로 유럽과 국내의 지지를 얻고 특히 영국의 그 지식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죠. 그래서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명분을 없앰으로써 영국의 길을 막았죠. 그리고 해방 노예군들이 북부군에 참여하면서 전세를 북부에게 유리하게 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요 밑에 보면 이제 그 당시 왜 그 뭐냐면 노예 노동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에 대한 설명인데 어 내용을 볼게요. 남부 같은 게 철저하게 노예를 고용해 갖고 인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부는 공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노예는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노예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일할 능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감시 감독을 해야 돼. 근데 기계를 오르려면 나름대로 자발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고 의지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노예를 대신 임금을 주고 임금 노동자가 굴리는 게 더 나아. 임금을 주면 자발적으로 할 거고 그러면 감시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또 기술을 배우겠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을 볼 때는 그게 그 북부 사람들 입장을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더 나았던 거죠. 그래서 노예 폐지를 주장한 어떤 경제적 배경이 됐다. 그렇지만 노예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흑인에 대한 어떤 인종적 편견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얘네들도 인종적 편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 그 얘들 입장을 볼 때는 경제적으로나 하여튼 자기의 어떤 그 이런 이념적으로 볼 땐 노예제가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지만 안으로는 편견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차별의식도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북부인들도.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남부는 땅이 넓고 기름져서 일찍부터 대규모 농장이 발달됐다. 자, 남부 사람들은 흑인 노예를 고용하여 대농장에 연화와 담배를 재배했고 이를 영국에 수출하여 생활 필수품을 수입했다. 따라서 남부의 경제는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둔 것이다. 자, 이와 달리 북부는 철과 석탄 등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달됐다. 그러니까 북부 사람들은 영국의 값싼 공산품을 드는 걸 막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주장했으며 임금 노동자에 의존했기 때문에 노예 노동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경제적 배경이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남북 전쟁 이후의 상황을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은 국민적 단합을 이루고 본격적으로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다. 자, 유럽 등 다른 대륙의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노동력이 풍부해졌고 대륙 횡단철도 부서의 세계 시장 확대했다. 그 결과 19 세기 말 미국은 세계적인 산업 국가로 선정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북부에 보면 이제 원주민 강제 이주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자, 남북 전쟁은 미국이 통합된 국민국가를 발전하기 위해서 거의 불가피하였다. 전쟁 중에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으며 흑인은 실제 있어 여러 가지 규제도 선거권 자격이 박탈당하고 다시 대두한 인종차별로 흑백 문제가 오늘날 미국 사회 골칫거리 남게 되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특히 이제 북부에서 있는 형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 남부에서 남부가 처음에는 흑인들의 어떤 투표권을 줬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북부의 군정 당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문제점이 오나 어떤 형상들이 나냐면 남부에서 흑인들이 투표권을 얻게 되니까 얘네들이 투표권을, 그러니까 흑인 뭐냐면 의원들이 다수 인제 뭐냐면 주위에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리고 이제 미 군정이 끝나자마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법을 만들냐면 그 적어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글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글을 알아야지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을 통과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백인들도 그 당시에 상당히 문맹률이 높고 그랬거든요. 근데 백인들에게는 아주 쉬운 문제를 둬요. 예를 들어서 "저 고양이를 뭐라고 부르냐?" cat 뭐 이렇게. 그다음에 "쟤는 뭐냐?" 도구,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문제를 내는데 흑인들에게는 어떤 문제를 내냐면 미국의 헌법을 주어지고 나서 그 헌법을 라틴어로 번역해라. 자, 이런 상당무계한 이런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자, 그러니까 흑인들이 당연히 이거 못하지. 쉬운 거는 이제 쓸 수 있는데 백인들에겐 되게 쉽게 문제 내면서 흑인들은 되게 어렵게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법을 만들어서 흑인들의 참정권을 남부에서 배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위에서는 흑인 의원들을 더 볼 수가 없고 백인들만 지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백인들에 의해서 인제 그 남부의 주에서 차별적인 법을 많이 만들어요. 이런 법들을 인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 크루즈법이라고 해요. 진 크루즈법. 진 크루법이라는 거를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인제 그 당시 그 흑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연극에 나온 캐릭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인제 흑인들 차별법을 특히 이제 남부 지역에서 그 차별법을 진 크루법이라고 한다.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뭐냐면 이때 뭐 "분리되지만 평등하다. 우리는 지금 얘들 차별하는 게 아니라 흑인과 백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다. 어 근데 우리는 차별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개 같은 논리를 만들어 갖고 그 당시 인제 흑인들을 차별했죠. 그래서 식당이나 화장실, 극장, 버스 이런 시설에서 백인과 분리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법이 나중에 인제 문제가 되니까 1860년에 1855년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1955 년이요. 미국 엘라바마 주 몽골메리에서 흑인 여성이었던 로자 파크스가 백인 승객에게 자석을 양보하는 버스 운전사를 의 요구를 거부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백인석에 앉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해 갖고 이제 흑인 민권 운동이 촉발된 거야. 그러면서 인제 여론화 되기 시작하니까 버스에서 흑백 좌석 분리제가 폐지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흑인과 백인을 차별시킨 이 진 크루법이 폐지가 되게 효력을 잃게 돼요. 그리고 연방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 그 연방 민권법을 만들어서 1964 년에. 그리고 인제 제정되고 다음에 투표권법도 만들어요. 민권법하고 투표권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제 민권법을 만들어서 뭐냐면 흑인 차별 금지시키고 투표권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이제 흑인들에게 이제 뭐냐면 투표권을 주도록 앞에 문맹자 시험 못 보도록 이렇게 연방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런 1960 년대의 민권 정책 때 민권법을 만들고 투표권을 만들었던 그 정부가 어떤 정부냐? 민주당 정권이에요. 예, 민주당. 예. 그래 갖고 이제 잭슨이라든지 그다음 또 누구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케네디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법이 민주당이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인제 예전에 남부가 민주당을 지지했잖아요. 근데 남부에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북부도 인제 지지하게 돼.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해요. 공화당은 다시 인제 뭐냐면 거기에 혁신적인 사람들도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완전히 세력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정치 세권 변화가. 하여튼 한동안 이제 남부 지역에서는 이 징크법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들이 만들어져서 계속 차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있고 지금도 뭐냐면
이 흑백 인종차별이 상당히 미국 사회 골칫거리죠.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미 개척의 풍요한 청년 자원과 인력, 그리고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의 자유는 새로운 형, 새로이 형성된 강대한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20세기 초 미국을 거대한 산업사회 발전시키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동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자, 이거는 1차 세계 영향 관련돼서 할 때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런 자유의 자유 어디야? 자유기업에 입각한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달은 호경기 시대 또는 착취 자본가 시대로 출현시켰으나 이와 더불어 유럽의 산업국가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노동 문제도 제기되었다. 그래야 전국적인 규모라기보다는 주 단위로 최저임금법, 그다음 위생관리, 노동시장 시간 규제, 노동자 보상법이 이제 마련됐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로서 숙련공 중심의 직업별 조합이 연합체인 미국 노동자 총동맹 아 그이 1886년에 결성되었고 세무얼 콤포즈가 회장으로 이제 선임되었다. 그다음에 한편 1890년에 기업의 합동과 독점을 금지시킨 셔머 반트루스법이 있어요. 예. 자, 이걸 제정됐고 자, 이 셔머법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1890년대 제정된 미국의 독점 금지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에 그 기업 간 카르텔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트러스트 형태로 인제 뭐냐면 그 가격 단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기업 합병도 많았고 그래서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그 법이 그 셔머 반트루스 법이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계속 작동되죠. 그래서 한 기업이 전체 시장의 50%를 장악하면 미국 정부가 개입해 갖고 기업 분할을 명령을 내려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그 법들을 만들었다는 거. 자, 20세기 들어와서 공화당 출신이었던 데오드로 루즈벨트. 이 데오드로 루즈벨트는 시오드로 루즈벨트라고 또 하죠. 이 사람을. 자, 들어와서는 이제 미국 경제의 주요 부분을 독점하게 된 대트루스트 또는 기업 활동 합동에 대한 공격은 더욱 박차를 가게 되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기업의 자유라는 미국 경제의 기본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했고 하여튼 뭐 독점법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인제 여기에 더 설명하면 19 세기 후반에 문제가 됐던 게 인제 동서 갈등이거든요. 요거 좀 설명하고 끝낼게요.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잠깐 보면 자, 여기 보면 그 미국하고 이거 뭐야. 요거 설명해야 되겠네. 예. 여긴 안 적었는데. 예. 요것만 하고 설명할게요. 끝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당시 인제 동부하고 서부 간의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북 정쟁 이후에는 남과 북의 갈등이 아니라 동부와 서부의 갈등이 많아. 동북부 지역. 이 지역은 뉴욕을 중심으로 금융가들이 인제 있죠. 금융, 자본가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고 요 지역, 동쪽 동북부 지역. 서부는 그 당시 인제 개척하는 과정에서 일반 자장농들, 좀 약간 서민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인제 됐죠.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들 서부와 동부의 어떤 그 뭐냐면 이 경제 구조가 좀 차이가 있고 계층 구조가 차이가 있는 거야. 자, 동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그 금을 원했고요. 금을 더 중요시했고 서부는 금보다 좀 낮은 은을 뭐냐면 중요시했죠, 합해서. 예. 그런데 인제 1800 그 19 세기 넘어가면서 어떤 이제 그 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냐면 태안 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태안 제도. 그래서 인제 태안 제도는 인제 중앙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이나 은을 일치시킨 다음에 뭘 발행하냐면 지폐를 발행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많은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금을 그냥 감 자 다 금을 담보해서 지폐를 발행하냐, 은을 담보해서 지폐를 발행해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연히 서부에서는 은하고 금을 같이 쓰자. 근데 둘이 인제 뭐냐면 지폐를 발행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동부에서는 금을 뭐냐면 담보로 해 갖고 지폐를 하자. 근본이 태양을 주장했던 거고요. 여기는 금과 은을 같이 사용하자는 금, 은, 복분위제를 주장을 해요. 근데 결국 논쟁을 했다가 1873 년에 그 근본이 태안 제도가 확정이 돼 버려.
자, 근본이 최대한제도 하니까 금만 가지고 태양을 하니까 지표를 반영하니까 당연히 통화량이 축소되죠. 물가가 하락되고. 그리고 인제 서부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되게 불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부는 상대적으로 금융가도 유리하게 돼. 그래서 이걸 이제 1870 년대 이후에 그 당시 근본이 태양제도가 정한되면서 그 시대 이를 도금시대라고 해요, 도금시대.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요게 은과 금을 같이 뭐냐면 복분이제 같이 사용하자는 사람들이 이제 만든 당이 뭐냐면 인민당이라는 단체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종전에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의 제3 위였던 인민당이 결국에 서부의 농민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결성해서 복분위제를 환원해서 통화량을 확대화시키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민당의 주장을 나중에 민주당이 흡수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인민당이 민주당에 패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럼 민주당이 이 복분위제 은과 금을 바탕으로 해서 태양을 하냐? 그게 아니죠. 그때 인제 뭐냐면 금강산이 개발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라든지 그 당시 인제 호주라든지 그 지역에 금이 많이 개발되면서 이제 금을 많이 확보하게 되니까 은을 바탕으로 뭐 태양을 하자는 은본위제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논쟁이 인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19세 후반 때 제일 논쟁이 앞에서 말한 이 동부와 서부 간의 논쟁이었고 동부와 서부 간의 논쟁은 그 계층 간의 논쟁을 대변했고요. 그리고 근본위제를 할 것이냐 은본위제, 복분위제를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대립구도였다. 결국에는 그 과정에 인민당이 형성됐고 그리고 결국에는 인제 그 근본위제로 완전히 넘어갔다. 금강산이 개발되면서 그래서 인민대 활동을 실패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뭐 요거는 기본서에 안 나와 있지만 약간 인제 그 미국 경제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예. 요거 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 음 러시아의 그 발전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 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 50 번이에요.